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김명근입니다.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돈을 벌지만 정작 주식 시장에서 돈을 잃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월스트리트의 전설 피터 린치에 따르면 사람들이 돈을 잃는 건 집은 몇 달을 고민하지만 주식은 불과 몇 분 만에 사들이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날렸는데요. 투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성공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투자 성공이라는 목적지가 가까워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매주 여러분의 고민에 깊이를 더하는 와우넷 1타 투자 멘토, 시황 및 수급 분석, 기술적 분석의 대가 조일교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강의 먼저 듣고 이어지는 대담에서 남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네요. 근데 오늘은 시황을 하기 전에 마음이 약간 무겁죠. 왜냐하면 미국발 대형 악재라면 악재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SVB 사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게 시장에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긴급 분석으로 제가 이 돌발 악재에 대한 시장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언론에서 본 거와 또 뉴스에서 많이 봤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와 좀 다르게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 SVB가 나오니까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요. 2008년도인데 요거랑은 좀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서프라임 모기지를 기반으로 해서 파생 상품을 발행해서 또 그걸 발행하고 이랬으니까 이게 레버리지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원금이 만약에 막 100억이면 그 100억을 기반으로 해서 레버리지를 1000억, 1조까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파생 상품에서 계속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니까 보고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결국 문제가 터지니까 정부에서도 수습을 할 수가 없어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그냥 리먼 브러더스를 퇴출시키는 그런 형태지만 이 SVB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국 국채, 거의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다릅니다. 근데 다른데 또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터지고 나서 미국의 대형 은행의 자본은 건전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 이건 지금 미국의 16위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은행은 아니죠. 그래서 요런 거는 SVB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채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부 대응이 가능한 거고요. 옐런 장관도 주식을 갖고 있거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형태라면 예금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으로 다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일을 벌인가 하면 이제 3월 FOMC 회의에 금리의 결정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SVB 같은 경우 스타트업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생겼죠. 시그너처라고 가상화폐 전문 은행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리먼 브러더스 사태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얘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VC라고 얘기해서 벤처 캐피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보통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을 투자해서 그걸 키워서 그다음에 나스닥에 상장해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전문 은행이죠. 근데 얘네들이 돈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 돈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이 좀 안 좋잖아요. 최근에 이제 기술주가 안 좋으니까 이 돈은 갖고 있는데 이거 돈을 굴릴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좀 불안하고 이래서 그래서 미국 국채를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 국채가 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 버렸죠. 심지어는 5%까지 올라가 버린. 그러면 국채는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폭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수익을 내보겠다고 안전한 국채를 갖고 있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꽝 떨어지면서 손해가 엄청나게 발생돼 버렸죠. 근데 이제 뱅크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 중에서 200억 불이라는 국채를 팔았어요. 일단 파니까 얘네들이 손실이 얼마나 났는가 하면 20% 정도 나니까 18억 불 정도가 손실이 났잖아요.
그래서 요 18억 불에 대해서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얘네들이 투자해서 나스닥에 상장시킨 회사도 있고 투자를 해서 키워놨던 회사들한테 야 내가 너네들 투자해서 키워줬으니까 지금 우리가 위험하니까 요 손실분에 대한 요것만 우리가 증자를 할 테니까 이 증자에 참여해 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업들 중에 아무도 증자에 참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산이 돼버렸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제가 생각을 했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했죠. 지금은 그만큼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주들이 자금이 말랐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리먼브러더스 사태처럼 그렇게 퍼져가는 것들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스타트업 기업 나오든 기술 기업이 나오든 그쪽으로 자금이 계속 안 좋아지면 그쪽에 있는 기업들이 도산이 될 거 아니에요. 작은 기업들이 뭐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실업이 될 테고 그러면 그것들이 고용지표를 급격하게 약화시키면서 소비가 또 둔화되고 그러면 실물 경제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리먼브러더스 사태처럼 당장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지만 시스템 문제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투자 시장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탁 터지면서 어떤 부분이 생각되는가 하면 이제는 웬만한 기술주들도 투자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정말 안정성 있고 미래 성장성 있는 스토리, 실적 기업들 이런 쪽으로만 계속 돈이 몰리겠죠. 그러니까 안 망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정도면 안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기업도 다시 보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어때요? 최근에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리잖아요. 위험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종목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심화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잘못하다면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통화정책에서 3월 달에 50bp를 인상하려고 그러는 거를 어떻게 해요? 25bp밖에 인상을 못 하겠는데? 그러면서 당연히 통화정책의 이슈는 희석이 돼버리고 경기에 대한 이슈가 재부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하반기, 2023년 하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2024년 상반기죠. 내년 상반기. 여기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물 경기에 영향권에 진입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주식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3월 FOMC 회의의 결과 예상 및 시장 영향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파월 의장이 상원하고 하원에 가서 굉장히 세게 얘기했어요. 기준금리 이렇게 하겠다, FOMC보다 증가하겠다, 인플레이션 목표 2%를 향한 멀고도 험난할 것이다, 긴축 요구하면 속도 붙일 것이다. 상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원에서 또 가서 금리 인상법 미정이지만 종전 전망치보다 높을 거다. 그리고 페드의 출입기자 닉 티밀하우스도 보면 50% 인상 모른다. 앞으로 된 지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골드만삭스에서는 3월 금리 아예 인상을 못한다. 그리고 5월, 6월, 7월 달 각각 25% 인상한다. 도이치뱅크는 페드가 추가 금리 인상 않고 금리 인하를 한다. 이거 좀 오바죠. 도이치뱅크 항상 그랬어요. 도이치뱅크는. 그다음에 너무나도 금리 인상 못한다. 그리고 넷웨스트도 보면 페드는 3월 금리 못 올릴 것 같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금리를 못 올릴 것 같다 확 변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SVB라는 그 하나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념을 국채가 하루 만에 30년 만에 최대 폭의 하락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페드워치라고 해서 이게 금리를 인상하는 가능성이 몇 프로 있는 이 페드워치에 3월달 50% 인상 확률을 보니까요.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20%대 지표가 나오기 전에 근데 파월 의장이 상하원에서 굉장히 세게 얘기하니까 72에서 80%까지 갔다가 지난주 후반에 SVB 사태 터지고 나니까 30%에서 확 떨어지더만 이번 주 초반에는 오히려 동결이나 25bp로 확 줄어버렸어요. 그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표님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안 한다는 건 시장의 호재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25bp 한다는 거는 괜찮은데 동결 얘기가 나오는 건 좀 심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페드워치의 6월 달 FOMC 금리 전망을 보면요. 지금 이게 450에 475인데 이곳에 지금 더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37%, 38% 확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3월 달에 25pp를 인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인데 이거보다 지금 더 낮은 상태의 확률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6월 달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다. 말도 안,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6월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한다. 파월 의장도 상원이나 하원에 가서 계속 금리를 인상한다고 그러는데 페드워치는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는 확률을 이렇게 높게 잡아놔 버렸단 말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겁니다. 대표님. 아니 금리 인하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요? 왜요? 금리 인하 왜 좋아요? 금리 인하하면 뭐 돈을 푸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큰일 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페드나 파월 의장이 상원이나 하원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인상 못한다. 당분간 굉장히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금리 인하를 굉장히 전격적으로 한다는 건 시장이 뭐라고 받아들일까요? 뭐지?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뜬금없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시장은 폭락을 하게 되죠. 저는 페드워치가 나오는 6월 금리 인상 전망이 현실 안 되기를 저는 굉장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죠. 이해되시죠? 예. 자, 미국 국채금리인데요. 2년물이 4%가 있던, 그러니까 불과 지난주까지는 5%였거든요. 하루 만에 1987년 이후에 블랙먼데이 이후로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미국의 달러가 굉장히 약세로 전환되죠. 제가 요 얘기는 하려면 되게 많은데요. 제가 2주 동안 나오면서 계속 그 얘기했죠. 미국이 왜 자꾸 금리를 올릴까? 왜냐하면 이 물가가 단기적으로 475pp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6%밖에 안 내려가면 이거는 전망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는 수요에 따른 게 아니라 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거 금리 올려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계속 2주 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그만둬야 되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종식시켜갖고 공급망 중심의 물가를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중국하고는 더 세게 가고 있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계속 우크라이나 지원해주면서 장기적으로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강달러 정책을 통해서 미국에 투자되는 자금들을 빠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전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런 전략을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 그랬는데 결국 제가 이거 2주 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이 올 것이다 그랬죠. 그 후유증의 첫 번째가 뭡니까? SVB가 되는 거죠. 결국은 못 버텨갖고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당장은 미국 정부가 이거를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올해 하반기는 자꾸 이런 후유증이 나오면 못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금융위기보다 더 힘든 거는 뭐예요? 실물위기죠.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가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수급에 대한 분석과 상반기 시장 전망에 얘기를 하면 이것도 문제예요. 제가 이것도 계속 2주 동안 얘기했죠. 신용융자가 2조를 넘었어요. 보세요. 작년부터 신용융자가 이렇게 많이 증가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근데 2월 달 3월 초에 코스닥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개인들이 신용을 써서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에 손실 났던 걸 한번 복구해 보겠다고 이렇게 신용이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신용이 들어오면 항상 뭡니까? 한번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조심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1조도 아니고요. 2조예요, 2조. 근데 SVB 사태 때문에 그 약한 고리인 개별주 위험하죠. 신용 때문에 위험하죠. 두 번이 위험해졌어요, 지금. 그러면 당분간 코스닥 개별주 좀 피해야 되겠죠? 자, 코스피 수급은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은 시장이 떨어져도 덜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근데 코스닥은요. 어차피 1분기에 산 게 3,7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기관은 2조를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에 들어오는 종목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스마트머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 스마트머니가 언제 팔지만 잘 보면 된다. 근데 아마 스마트머니가 조만간에 팔 것이다. 왜? 신용장구가 2조가 넘었기 때문에. 변동성을 주면서 스마트머니가 그 시장을 하락 변동성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되죠. 좀 이따 제가 오늘 테마주 얘기하는데 테마주 얘기할 때 요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지수대별 코스피 수급은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수급은 보면 개인들이 9,000선에 9,500선에서 이만큼 많이 갖고 있어요. 작년에 8조 6천억. 근데 7,780에서 820선에 다시 2조를 사고 있습니다. 즉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동안 개인들이 코스닥은 단 한 번도 판 적이 없습니다. 오직 코스닥 종목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래소는 팔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2022년도에는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면 코스피는 매도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매도, 삼성전자 물론 빼야 되겠지만 올해도 매도. 근데 코스닥은 뭡니까? 작년에도 매수, 2021년에도 매수, 지금도 매수. 그러니까 수급이 코스피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시장 분석.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이제 수급 왜곡 현상이 일어나죠. 단기 신용 잔고가 급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머니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스마트머니가 이익 실현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코스닥 잘 안 산다. 기관은 대규모 매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머니 장세이기 때문에 단기 신용장고 급등했을 때 하락 변동성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3월 조정 시 종목 교체해야 된다. 왜? SVB 사태로 인해서 이제는 좀 약한 고리에 있는, 그죠? 약한 고리에 있는 그런 기술주 그리고 개별주들은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앞으로는 특히 재무가 안 좋은 묻지마 투자 이런 종목들 2월달 3월 초까지 올라갔지만 이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좋은 종목들로만 종목 차별화 장세가 계속 심화되겠죠. 좀 이따가 제가 테마주 중에서 어떤 테마는 진짜고 어떤 테마는 가짜인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핵심 우량주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성장성이나 미래 스토리나 실적이 되는. 왜? 당장 아까 같은 SVB 같은 그리고 실무 경제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으니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들고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국판 니프티 50 장세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6월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6월까지일지 5월까지 모르겠지만 요걸로 인해서 제가 코스피 고점도요.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2,700선까지 얘기했는데 요거는 제가 조만간에 코스피 고점도 좀 낮출게요. 다음 주에 와서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신뢰성 있는 종목들만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고 우량한 종목들만 모일 것이다. 그래서 코스닥의 종목들도 이제는 정말로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지 않는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코스닥의 단기 신용 잔고가 증가됐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하락 변동성이 확대될 거고요. 코스피 우량주가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의 흐름 변화가 주목이 될 것 같고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 쪽으로 조금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코스닥이 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전처럼 묻지마로 막 다 가는 시장이 아니라 정말 좋은 종목만 갈 거다. 그래서 박스권 장세 속에 종목 차별화 장세. 그래서 2,300 초반에서 2,600선 초반 낮췄습니다. 2,600 초반으로. 그리고 한국형 니프티 50 장세. 그러니까 니프티 50 장세라는 건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장세.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 보인다 하더라도 조정 좀 보였다가 또 가는 종목, 조정 보였다가 가는 종목. 그러니까 안 되는 종목들은 계속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떨어지고 되는 종목들은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형태의 흐름이 가겠죠. 그래서 그러면 거래소 우량주는 어떤 게 있느냐? 저희가 6강 됐잖아요. 주주 가치에 대한 거. 제가 6종목 얘기했죠. 모르신 분은 지난 강의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보시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매출을 많이 하는 종목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단기 신용잔고가요 2조 2천억까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1조 7천억이었는데 한 주 만에 5천억이 올라왔어요.
좀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 예. 좀 심하잖아요. 여러분들 한 주만에 어떻게 5천억이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스닥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계속 그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개별 종목 하락 변동성은 굉장히 심하게 될 것 같고, 이럴 때는 코스닥 개별 종목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당분간은 이 조정이 끝나고 나더라도 종목에 대한 선별 작업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일교 스페셜의 조민재입니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미래를 누가 결정하는지는 알고 있다. 이 명언을 투자에 적용해보면요.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흐르든 성공은 결국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의미인데요. 시황 및 수급 분석, 기술적 분석의 대가 조일교 파트너와 함께 어떤 시장에도 굴하지 않는 투자 성공의 신화, 이제는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차트를 붉은 빛으로 물들일 깜짝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방송 화면에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주식과 파생 교육 VOD부터 핵심 자료집까지 알찬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조일교 파트너와 함께하는 스페셜 클래스, 그럼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SVB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부터 3월 FOMC 회의가 미칠 시장 영향력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이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알짜배기 주제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알짜배기이긴 한데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오늘 준비한 게 급등 테마주 섹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급등 테마주 섹터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안 맞잖아요. 근데 네. 안 맞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은 퍼펙트 타이밍 실전편 급등 테마주 сек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요즘 시장 상황이 너무 위험하니까요. 네, 네. 예. 예, 특히나 또 올해는 코스닥 시장의 강세와 또 개별주의 강세가 또 뚜렷한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 나눠볼 급등 테마주를 제대로 공략한다면 또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 나타나는 이 급등 테마주의 트렌드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급등 테마주 같으면 예전에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묻지마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펀더멘탈도 안 돼, 스토리도 없어, 성장성도 없어, 이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묻지마 투자, 원래 급등주나 개별주는 다 그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막 세력들이 올리는 거야.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는데요. 작년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트렌드가. 그래서 준비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예전에 테마는 어떻게 갔는가 하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잡주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잡스러운 주식을.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잡주라고 얘기했겠죠. 네. 그다음에 세력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만큼 근본 없는 주식들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시장이 좀 소강 상태거나 틈새 테마로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보통 이런 거 올릴 때 세력들이 재료를 만들어서 주가를 올리는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펀더멘탈보다는 거래량 등의 기술적 분석이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도 그렇지 않는 건 완벽하게 그렇지 않는 건 아닌데, 예. 근데 이런 게 올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급등주 테마주의 흐름들이 가장 정책적인 건 뭐냐면 페드가 너무 공격적인 긴축 통화 정책을 하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예. 그 경기 침체와 강력한 통화 정책을 피하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거, 그리고 미래 성장 스토리가 있는 거, 그리고 차별화된 트렌드가 있는 거, 그리고 주가 차별화 장세를 주도하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지, 예전처럼 묻지마 투자, 진짜 듣보잡 주식들이 막 올라가는 걸 급등 테마주라고 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트렌드가 아마도 굉장히 오랜 동안 지속될 것 같다. 언제까지? 경기에 대한 침체가 끝나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급등 테마주 그러면 저 사람 뭐 급등 테마주 한다 그러면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종목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그러니까 트렌드가 급등 테마주에 대한 트렌드가 예전하고는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최근에. 그리고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트렌드는 제가 볼 때 한 2년을 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예전 트렌드와 다르게 한동안은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아니면 조심해야 될 필요가 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이전의 급등 테마주의 특징을 잘 분석해 두어야만 향후 나타날 수 있는 급등 테마주도 예측할 수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이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이 2022년 하반기에 나타나는 급등 테마주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왜 앞으로 나올 걸 왜 얘기 안 하고 왜 지난 하반기에 나왔던 종목들을 분석하는가를 먼저 알기 위해서 예. 앞으로 나왔던 걸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난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어떤 트렌드의 종목들이 소위해서 급등 테마주, 주도주가 되었나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과거 데이터와 트렌드를 분석해야지만 미래의 데이터와 트렌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2022년 하반기에 일단 급등 테마주, 이 그냥 주도주라고 얘기할게요. 이 주도주를 분석하면 어떤 게 되는가 하면 일단 보세요. 예. 처음에 2022년 하반기 A그룹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방산조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예.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바다가 아니라 내륙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전쟁이 항상 대치 국가가 아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무기를 주문하면 만드는데 한 달이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준비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K방산이 가성비도 좋고 성능도 우수하고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바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높게 가든 긴축을 아무리 강력하게 하든 예.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관련주가 올라가는 건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쟁 관련주가 막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니까 강력한 모멘텀 실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강력한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비켜져 있던 종목들이 주도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뜬금없이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력한 모멘텀.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강력한 모멘텀이라든지 이유가 있는. 그래서 실적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작년에. 계속 무기를 팔았으니까. 예. 그 두 번째 볼까요? 네옴시티 관련 쪽인데요. 네. 작년에 중국과 유럽이 미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하고 유럽이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리고 유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니까 유가가 급등했죠. 예. 그럼 유가가 급등하면 수혜를 보는 국가는 뭐밖에 없어요? 중동이나 사우디밖에 없죠. 그렇죠. 러시아는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전쟁을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막 제재가 들어가니까 수혜를 못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우디가 주도하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는 거죠. 왜? 대안은 고유가로 돈을 버는 사우디 말고는 대안이 없다. 예. 이러니까. 그 요즘 왜 잔잔해진지 아세요? 이제 유럽이 막 올라가고 중국도 이제 리오프닝하고 이러니까 예. 상대적으로 사우디 말고도 다른 쪽에 좀 모멘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만 있었던 독보적인 존재가 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저는 볼 때는 단기 재료는 아니고 중기 재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미국, 유럽 다 안 좋아질 텐데 네. 사우디는 유가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또 나중에 경기가 침체가 되면 사우디는 유가가 떨어지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빨리 유가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에서 다른 걸 의존하는 산업 구조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네옴시티는 항상 이제 계속 이제 어떤 그 이슈가 없으면 한 번씩 쫙 올라왔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왔다 떨어지고 이렇게 하겠죠. 단 신선하진 않죠, 재료가. 예. 이미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끝난 재료는 아니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한미글로벌이나 코론글로벌이나 히름이었는데 이것도 주도주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네옴시티는 예. 어차피 경기가 안 좋아지면 유가가 떨어질 거고 유가가 떨어지면 사우디는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예. 사우디가 이제 또 다른 산업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끝나지 않았지만 계속 잔잔하게 남아 있는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네. 하반기 세 번째 보면 2차 전지 배터리하고 소재주의 태동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는. 예. 왜냐하면 뭐만 갔는가 하면 금양하고 LG에너지 솔루션만 갔습니다. 둘 다 1등주였죠, 작년에. 예. 근데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이 중국의 전기차를 경제하기 위해서 IRA 법안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내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만 미국 내에서 보조금 받고 팔 수 있다 이렇게. 예.
사실은 한국을 키워주려는 게 아니라 예. 중국이 미국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형태의 흐름이었죠.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에 그 시장이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이런 금양이나 LG에너지전이 홀로 막 갔던 거죠. 아, 그래서 경기 침체 국면에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그때 업황이 원체 안 좋으니까 예. 반도체의 대안업 쪽으로 부각된 거죠. 그리고 2차 전지는 누구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경쟁력보다는.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력도 우위에 있고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지금 작년 하반기에 일어난 거죠. 근데 작년 하반기 우리가 딱 보니까 어때요? 뜬금없는 주식 있나요? 다 모멘텀이 있었어요. 강력한 모멘텀. 그러니까 특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긴축에 다 피해가는 모멘텀이 있었잖아요. 예. 이렇게 바뀐다고요, 작년에. 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급등주나 테마주 그러면 옛날에 묻지마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고 예.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모멘텀과 어떤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급등주 테마주는 세력들이 하는 테마가 아니다. 종목이 아니다. 예. 잘 분석하면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형태의 주식들이다라는 게 작년 하반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이 22년 하반기의 주도주로 이 전쟁으로 인한 방산주 그리고 유가로 인한 네옴시티, IRA로 인한 2차 전지까지 이제 지난해 트렌드가 다 나왔습니다. 이 올해 상반기에도 이 트렌드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대표님,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 트렌드를 또 알아야지 또 4월 이후에 또 유력 트렌드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초 투자자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하는 또 급등 테마주가 또 있을까요? 예.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이유를 다 설명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작년에 이제 엄청나게 시장이 안 좋으면서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유럽 시장이 생각보다 좋아서 전고점을 다 근접해서 올라와 버렸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에 기술주를 선도하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먹거리가 없잖아요. 네. 이제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예.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6%를 찍었는데 임금이 안 올라가네. 임금이 안 떨어지네. 예. 그러니까 원래 임금이라는 게 한번 올려놓으면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잘 안 떨어져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볼 때 이거 앞으로 물가를 계속 고물가로 갔을 때 임금이 안 떨어지면 굉장히 기업을 하기 되게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로봇을 생각하기 시작. 사람을 대체하는 산업용 로봇. 예. 그래서 로봇 관련 준비한 자를 보시면 로봇 관련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대기업의 로봇 산업 진출이 막 모멘텀이 빵빵 터지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유상전자 참여한다. 예. 그게 딱 나오죠. 네. 이게 레인보우 로봇.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알파고보다 훨씬 더 뛰어난 뭐가 나왔습니까? 챗 GPT가 나와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 다른 데서 했으면 모멘텀이 안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해버리니까 구글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구글도 하겠죠. 그러니까 예. 이제 앞으로는 AI의 싸움이 벌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버리니까 AI가 이제 지금 대세가 됐구나. 이러니까 상반기에 로봇하고 AI가 가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대충 이해가 되시죠? 무슨 이미 얘기인지. 국내 기업들도 많이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죄송한데요. 로봇이나 AI는 제가 보기에 그냥 강력한 기대감이고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아,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했지만 국내 기업의 AI가 그게 얼마나 빨리 영향을 받을지, 그다음에 로봇이 얼마나 빨리 받을지. 삼성전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1월, 3월 달에 올라갔던 로봇이나 인공지능, 챗 GPT를 기반한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제가 볼 때는 약간의 그런 거품이 낀 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을 하게 그렇게 됩니다. 또 보시는군요. 예, 그렇게 하죠. 그럼 두 번째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이제 상반기에 올라가는 게 보면 예. 2차 전지와 폐배터리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금양이나 LG에너지솔루션이 딱 이렇게 두 개만 올라갔는데 예. 올해 1월 달에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딱 나타났어요. 근데 현대차 그룹하고 2차 전지가 실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거 뭐야?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인플레이션 이렇게 하고 긴축을 이렇게 했는데 2차 전지 그러니까 소재나 이런 쪽이 실적이 엄청 올라오네. 이거 전기차가 빨리 대중화되는 게 아닌가?
오. 그러면서 예. 올해는요, 작년에는 금양만 올라갔는데 올해는 에코프로부터 시작하고 에코프로 BM까지 소재주가 급등해 버린 거죠. 심지어는 소재주만 급등하는 게 아니라 폐 배터리까지도 급등해 버린 거죠. 예. 왜냐하면 전기차가 빨리 대중화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배터리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수요를 공급을 못 해주면 폐 배터리라도 이렇게 해갖고 재생해갖고 써야 된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인하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가격 인하시키면 사람들이 전기차를 더 많이 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가 더 필요하겠죠. 아, 또 그렇게 영향이 네. 되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완성차 시장이 그동안은 이제 내연기관차를 하다가 올해 들어서 전기차 시장이 막 뛰어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실적도 잘 나왔죠. 그다음에 미래 성장 스토리도 있죠. 강력한 모멘텀도 있죠. 이렇게 네. 되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얘 같은 경우는 좀 쉬는 그런 눌림목이 기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아까 AI나 로봇이던 조금 오버한 모멘텀이라면 2차 전지 소재나 폐배터리는 좀 오버한 모멘텀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기차 비중, 미국의 전기차 비중이 16%, 우리나라 전기차 비중 몇 프로인지 아세요? 7, 8%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50%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 이슈가 되겠죠. 아. 그래서 이제 요거는 네.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왔던 부분이 부담스러운 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2023년 1월, 3월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종목도 포함되지만 예. 갑자기 주주가치나 행동주의 펀드가 팍 뜨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필요성이 탁 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 주주가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막 생기죠.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가 하면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을 분할하면서 인적 분할을 해야 되는데 물적 분할을 해버렸죠.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을 상장하면서 신주를 발행해서 가버렸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LG화학을 갖고 있는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을 한 주도 못 받잖아요. 네.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 나와서 이랬죠. 진짜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일을 발생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LG화학이 올해 굉장히 이제 주주 가치를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유튜버들이 요즘 되게 많이 보죠. 예. 뭐 다른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있잖아요. 경제 관련 유튜버도 많고요. 정말 그리고 예. 예전에 경제 관련 유튜브를 안 보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죠. 그쵸. 전 국민들이 다 주식에 손해가 나 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예. 근데 그 유튜버들이 꾸준하게 얘기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주주 가치나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데 이거는 네. 주주총회 가서 우리 소액주주들이 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인식이 확산된다. 이러니까 행동주의 펀드, 장하성 펀드도 있고 예. 강상구 펀드도 있고 외국계 펀드도 있고 행동주의 펀드가 굉장히 공격적인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금감 원장이 이렇게 자산운용사 모아놓고 이제는 자산운용사들도 그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주가만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걸 했지만 이제는 그거 아니고 그 기업에 대한 주주 가치도 신경을 써야 된다. 아. 그러면 이제 연기금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압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올라갔던 게 SME가 현대차 그룹이고 개별 종목들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AI, 로봇,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배터리, 폐배터리 그리고 주주가치, 행동주의 펀드 이런 걸 다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다 필요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했고 그러니까 막 계속 긴축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네. 그 인플레이션에 반대했던 수혜보는 그러니까 소위해서 방산 아니면 네옴시티 예. 아니면 2차 전지 중에 실적 정말 잘 나오는 금양,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지만 올해는 이제 조금씩 금리를 인상을 많이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2차 전지 소재, 폐배터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AI, 로봇, 그다음에 주주가치, 행동주의 펀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기마다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분석을 해놔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올 것도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대충 흐름을 예. 보면 어떻습니까? 옛날처럼 묻지마 투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없죠. 그렇죠. 거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강력한 모멘텀 아니면 그 시기에
벗어나 있는 수혜를 보는 업종 이런 것들이 가겠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급등주, 테마주를 세력이 올리는 묻지마 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낭패입니다. 예. 이렇게 그렇군요.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예.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작년 하반기 2차 전지 테마주 그리고 폐배터리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유행들이 지금 이어져 있는 가운데 로봇하고 AI가 거품이 좀 꼈긴 했지만 주목할 만한 급등 테마주로 또 부상을 하겠군요. 근데 이제 빠지지 않고 투자자들이 관심 섹터로 등장하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연일 뉴스에 오르는 이 SM 같은 엔터주가 또 있잖아요. 네. 이 엔터 섹터라든지 애프터 팬데믹으로 인한 리오프닝 그리고 관광, 헬스케어 등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AI나 로봇 같은 경우는 2월 달하고 3월 달 좀 올라갔는데 제가 약간 거품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시기적으로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AI나 로봇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권해주고 싶은 형태의 섹션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 많은 사람들이 리오프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리오프닝에 대해서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좋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은 그래서 소비를 통해서 이제 부양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소비가 부양을 시키려면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요. 부동산도 최악이고.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명건 MC 같으면 예, 정부에서 소비를 하라 그러더라도 내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면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중국 소비 관련주가 지금 강력하게 못 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4월 달, 6월 달에 어떤 섹터가 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예상이니까 일단 후보군을 한번 볼게요. 예, 일단은 올해는 제가 볼 때 주주총회 시즌이 끝나고 나면 지배구조나 주주가치 이슈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보면서 그러죠. 한국은 정말 저평가된 국가다. 예,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옛날에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뭐냐 하면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국의 가장 디스카운트 요인이 뭐냐 그러면 주주가치 지배구조였거든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예, 작년 LG화학이 천인 공로알 물적 분할해버렸죠. 예,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올해 또 보면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주주 가치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대차 그룹이 지배 구조를 완성시키지 않았어요. 예, 삼성그룹만 완성시켰지 현대차 그룹은 아직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보면 지배 구조나 주주 가치가 굉장히 아직 저평가돼, 그러니까 안 돼 있어요. 배당도 굉장히 OECD 국가 중에 거의 뭐 미치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그냥 매입해서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주주 가치인가요? 소각을 해야 주주 가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조만간에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주 가치나 지배 구조 이슈 관련주는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전기차는 계속 좋아지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소재가 가고 이제 배터리가 가고 폐배터리가 가고 이러면 이제 전기차가 앞으로 별로 이제 계속 대중화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우리 김명건 MC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막 타고 가는데 주변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충전 인프라 빨리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충전 인프라 관련주로도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는 내연기관차하고 달라요. 계기판이 없어요. 전부 다 계기판이 뭡니까? 컴퓨팅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전장 부품 이런 것들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전기차가 대세가 된다면, 예,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지만 예, 전기차 같은 건 부품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예, 그 대신 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죠. 크게 들어가죠. 네, 근데 그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건 PCB입니다. PCB.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PCB 이거는요. 잘 못 만드는 회사가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아스팔트하고 쫙 닿아갖고 여기 자기장이 생겨버리면 차가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고 죽어버려요.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쵸. 그래서 PCB 쪽은 앞으로 정말로 잘 만드는, 그러니까 고집적 고효를 PCB를 만드는 그 회사 말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게 중국에는 없어요. 한국만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낯서는 거 보면 좀 좋은 종목만 얘기 드릴게요. 현대오토웨버, 삼성전기,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 사마콘덴스 이런 것들이죠. 예.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어차피 대세긴 하죠. 예. 지금 좀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풍력 관련주. 그 제가 대표적인 종목들만 하나 사놨어요. 이런 예.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형태인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보세요. 태양광이나 이런 건 하나솔루션 같은 이제 이거는 기업 분할하겠지만 지금 기업 분할해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인적 분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국에 100% 다 투자를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은 미국의 IRA 법안하고 이제 굉장히 형태고 수소전지는 연료전지 두산표세, 풍력은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예. 요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좀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언제까지 싸우겠어요? 그렇죠. 언젠간 종전이 되겠죠. 종전되겠죠. 그러면 예. 종전 관련해서 또 한번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네옴시티는 제가 말씀드렸죠. 끝나지 않는 큰 테마는 아니겠지만 작은 테마. 그 다음에 차량용 비메모리 관련주. 예.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HPSP. 네. 그러니까 비메모리가 차량용이에요. 비메모리도 그냥 다 보는 게 아니라 전기차 시대가 대세가 되면 차량용 비메모리. 그다음에 컨텐츠 관련주는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컨텐츠 잘 만드는 회사들이 곽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예. 애니메이션 쪽엔 스튜디오 미러. 그다음에 그 스튜디오 드래곤은 드라마 쪽 이렇게 되고 헬스케어는 원격 의료. 이건 윤석열 정부의 가장 최첨단으로 미는 형태고요. 예. 그다음 피부 미용, 클래시스. 요렇게 남은 테마 정도. 근데 뜬금없는 테마가 아니라 다 모멘텀을 가진 테마 요 정도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조금 시가총액 가벼운 종목도 우리가 방송에 얘기하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쵸. 지금처럼 이럴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하니까 제가 계속 정리하면 앞으로는요. 뜬금없이 가는 테마주 급등주는 없어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시대에 맞고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그러면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업들은 주주 가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 중에 이 섹터들 중에 또 저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보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SVB 사태가 터졌잖아요. 예. 이게 이제 벤처 캐피탈하고 벤처 기업들 그다음에 이 보통 스타트 기업들을 많이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자금 상황에 빠지면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벤처 기업들이 돈을 못 구해요. 그러면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겠죠. 예. 바이오도 보면 웬만큼 이렇게 실적이 나오지 않는 바이오들도 휘청휘청거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 가능성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 8가지 테마로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 중에서 너무 회사가 안 좋거나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너무 작거나 재무가 안 좋으면 지금의 SVB 사태에서는 굉장히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8개 요 테마 중에서 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는 종목들 중에서 재무가 좀 좋은 종목들, 그다음에 마켓쉐어가 좀 되는 종목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막 좋아지고 막 그리고 경기가 막 좋아지면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냥 테마주.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시장에서 보세요. 2차 전지 섹터만 계속 올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기에는 2차 전지 섹터만큼 좋은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이렇게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차별화 네. 장사가 되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좀 이상한 종목 말고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말고 정말 좋은 종목 있죠.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네. 예. 그 중에서도 그 테마에 속하는 종목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 네. 시가총액도 좀 나름 좋고 실적도 잘 나오는 종목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은 또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또 투자자들의 마음을 들끓게 하는 급등 테마주와 또 특징들 그리고 트렌드를 분석하고 또 앞으로 나타나게 될 4월부터 6월까지 후보군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대표님 또 급등 테마주 위주로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쉽게 또 다루지 못한 그런 종목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여기서도 끝이 아니겠죠? 매주 목요일 날 오후 저녁 9시에서 10시 그러니까 10시 반 사이 예. 그때 아마 제가 또 와우넷 사이트에서 무방 Q&A를 합니다. 예. 그때 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한번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미처 소개하지 못하신 대표님의 HTS에 또 즐겨찾기가 된 급등 테마주 종목들도 이제 함께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조일교 대표님과 함께하는 Q&A 라이브 방송 매주 목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섹터 종목 외에도 급등 테마주의 트렌드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겠죠. 이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조일교를 검색해 보시면 와우넷 대표 투자 파트너 조일교 대표님과의 특별한 수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일교 스페셜 7번째 시간. 오늘은 급등 테마주의 특징과 트렌드, 앞으로 떠오를 유망 섹터와 종목에 대해 공부해 봤는데요. 남들은 모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더 큰 성공으로 향하는 길, 와우넷 스페셜과 조일교 대표가 그 이정표가 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와 와우넷 파트너 조일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일교 스페셜 7번째 강의. 오늘은 급등하는 테마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형주보다 개별주가 강세를 보이는 시장에서 확실한 나만의 종목을 찾고 싶다면 시황 및 수급 분석, 기술적 분석의 스페셜리스트 조일교 파트너와 함께 성공을 향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을 찾아보세요. 조일교 스페셜이 준비한 알찬 선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방송 화면에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주식과 파생, 교육 VOD부터 핵심 자료지까지 알찬 선물이 가득하니까요. 방송에서 못한 더 많은 이야기 계속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조일교 스페셜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